모든 주식은 무작정 들고 있는 건 아니고 적절한 그 시대적 패션을 따라가면서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내가 매수 매도 신호를 판단할 수 있는 주식만 하는 거지 내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은 저는 하지 않는 거고요. 절대적으로 시장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다치지 않고 크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처음에 2주는 전체 1위를 해서 기분이 좋았는데요. 점차로 좀 떨어졌습니다. 일단 당연히 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단 사람들의 관심을 좀 가질 거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개인 투자 열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작년에는 이제 시장이 그냥 무작정 올랐어요. 근데 무작정 사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시장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저 경계 심리가 많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인데 특히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작년에 1년 동안에 약 45조 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50조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올해 초에 들어왔거든요. 그 올해 초에 들어온 50조 원에 들어온 분들이 거의 대부분 현재 손실 상태입니다. 물려 있어요. 그럼 이제 답답한 거죠. 야, 이거 무조건 사는 게 아니구나. 뭘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이 좀씩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식 시장을 좀 알고 그리고 주식의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야겠다. 그런 의도로 이제 출판이 된 거고요. 그런 이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책을 좀 많이 찾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제가 방송을 많이 하니까 요즘 방송은 유튜브가 많으니까요. 유튜브 댓글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책 내용도 질문을 많이 하고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예전에 방송은 제가 2000년 1월부터 방송을 했는데 한국경제 TV 처음에 개국할 때 그때부터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은 예전에 이제 유튜브가 아니니까요. 그냥 방송하면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실시간으로 댓글이 계속 있기 때문에 말의 실수나 또는 저는 단기적으로 보고서 요 단기적으로는 시황이 이렇고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야 앞으로 테이퍼링 되면 어렵다는데 왜 좋다고 얘기하냐 생각의 차이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생각의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의 주장을 막 댓글에 올려요. 그러니까 피드백이라 얘기했는데 제가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렵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현명하십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 역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요청사항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걸 재편해 달라. 실제로 약간 좀 자랑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전업 투자자나 아니면 증권사 직원이나 지금 한 뭐 40대 이 친구들이 군대 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군대 있을 때 제 책을 시브라데이 트레이딩을 주쳐가면서 공부했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나면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거 지금에 맞게 다시 한번 써달라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던데 근데 제가 바빠서 물론 책을 그동안에 꾸준히 내긴 했지만 기술적 분석 책을 내가 따로 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온라인 거래가 1998년부터 시작했거든요. 2000년도에 2001년도에는 데이 트레이딩과 온라인 거래가 성행했을 때예요. 붐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데이 트레이딩 하다가 지금 일중 거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이 손실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매가 좀 이제 사그러드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때는 그런 매매를 했지만 이제 고객의 자금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 이제 점차로 이렇게 단기적인 매매를 저 역시 제 매매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이제 가치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기술적 매매, 기술적 분석을 얘기를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단타장이 아니야? 단기 거래자 아니야? 차티스트 아니야? 이런 인식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책을 써야 되겠느냐라는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요구 사항이 그동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서두에 첫 번째 질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개인 투자들의 이 니즈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1월 11일 날이 고점인데 지금 계속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계속 있는데 이거 지금 더 사야 돼요? 계속 가져가야 돼요? 이 고민을 수개월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쓴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삼성전자를 그분들이 지금 이거를 더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보유해야 되느냐, 거기에 답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 지금 시점이 그분들에게 좀 답답함을 좀 해소시켜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서 이번에 낸 것 같습니다. 주식은 장기 투자, 가치주의 장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의견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워렌 버핏이 그럼 기술적 분석 차트를 안 보느냐? 봅니다. 당연히 볼 것이고요.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를 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를 할 것입니다. 다만 길게 거래를 할 뿐이죠. 길게 거래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은 한 번에 들어갈 때 조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차피 못해요. 그리고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존리 대표님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좀 과장이 있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주식을 사서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계속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부분에 제가 과장이 있다고 표현을 하냐면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그분은 이제 운용사의 대표님이시잖아요. 그건 고인 컨설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 주식을 들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돈이 계속 묶일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쓰임이 없는 돈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특히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반론을 제시하는데 어떤 것들이냐면요. 돈이 필요할 때는 내가 주식을 팔게끔 되는 돈이 필요할 때는 모든 것이 같이 어려워요. 부동산도 떨어지고 뭐 내가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럴 때는 주식도 같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 본 상태에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최후의 보루가 뭐냐면 보험입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보험 해지합니다. 보험 해지를 하거든요. 보험까지 해지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데 돈이라는 게. 그런데 주식을 계속 들고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절하게 내 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주식을 들고 간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좀 과장되어서 너무 단기거래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 될 때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은 이퀄 관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 저도 요즘에 보면은 재무제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재무제표를 보면은 현금성 보유 자산이 현금이 한 2천억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기업 실적도 매년 뭐 몇백억씩 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돼.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말도 안 되게 싼 거거든요. 근데 그런 주식이 사면 주가가 안 올라. 주가가 안 올라요. 또 오늘처럼 최근처럼 빠지면 걔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근데 그런 주식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 될 때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가치 투자이고 장기 투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 될 때까지 나한테 좋은 주식. 우리 좋은 주식이라는 거는 돈이 주가가 올라서 나한테 돈을 벌어줘야 좋은 주식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저는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냥 걔가 언제 좋은 주식이 될 때까지 무작정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좋은 주식이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럴 때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하나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에게 뭐 일반적인 논기보다도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요. 예를 들어서 뭐 스노우가 대주주인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음성인식을 해서 뭐 문자로 텍스트로 한다든지 텍스트로 음식이라든지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최근에 조금 움직였거든요. 한 3년, 5년 동안 한 번도 안 떴어요. 그런 주식은요. 한 번도 안 떴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지금 변했잖아요. 언택트 시대로 변하면서 이런 게 필요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런 기업들이 빚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 타이밍에 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모든 주식은 무작정 들고 있는 건 아니고 적절한 그 시대적 패션을 따라가면서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의외로 쉽습니다. 굉장히. 그게 이제 왜 쉽다고 표현하냐면요. 우리 이런 거예요. 지금 요즘에 주식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주식 투자만이 아닙니다.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채권도 똑같고. 야, 이러다가 지금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면 상투가 나오면 어떡해? 언제가 상투일까라고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럼 상투의 시그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시황적 측면에서. 경기가 상투일 수도 과열일 수도 있고 금리 인상일 수도 있고 또는 뭐 10년 만기 국제 수익이 급등할 수도 있고 또는
달러스가 급등하면서 또는 원화가 폭락하고 원화 가치가 뭐 이런 시그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그널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내가 대응하기에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그냥 확 빠져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쉽다, 의외로 쉽다라고 표현 드린 건 뭐냐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시세예요. 시세, 차트예요. 이미 그게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차트만 그냥 보고 있으면 사실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차트만 보고 있으면 시장의 악재이든 호재이든 이것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시장이 예를 들어서 급락을 해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라가미 군이오도 이런 얘기를 하고 많은 투자의 그루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투자의 그루들이 시세가 급락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뭘 하죠, 여러분들은? 이거 왜 빠지지? 무슨 일이야? 네. 막 전화해서 물어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걔가 급락을 시장이 급락을 한다는 거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거기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을 하고 나는 먼저 반응을 해야 하고 시장이 나보다 훨씬 현명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 사후적으로라도 자 그러면 어떤 이유였냐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 내가 잘못 팔았어. 그럼 다시 사요. 펀드 매니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요. 빠지면 이거 왜 빠지는지를 막 생각해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는 거거든요, 항상요. 근데 그래서 시장에는 제가 쉽다고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의 상투나 아니면은 저점 바닥에서 터닝할 때나 상투에서 고점 찍고 내려올 때는 시장은 분명한 시그널을 줍니다. 확연하게 다른 시그널을 주거든요. 확연하게 다른 시그널을 주는데 그게 왜냐고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시장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 트레이더들은요, 저 역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말씀 뭐 마지막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으니까 말씀드리면 절대적으로 시장에 순응해야 됩니다. 시장에 순응하라, 순응하라. 그걸 옆에다가 컴퓨터 써놓고 써놓고 그렇게 해야지만 다치지 않고 크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라갈 때 그냥 팔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사서 15,000원에 팔았는데 10만 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이제 가장 최근 들어서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카카오예요.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뭐 8배, 10배 먹었던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카카오 지금 팔아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야, 적당히 먹었으면 파는 게 맞아. 그리고 적당히 어깨에서 더 올라간 건 내 복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자기 위안이에요. 그러다가 더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8만 원에서 팔았는데 극단적으로 얘기해볼게요. 80만 원 가요. 그 화병만 살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올라가는데 고점에서 얘가 터닝을 할 때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이 책에 얘가 터닝할 때 신호를 준다는 건데 어떤 신호냐면요. 시장이 고점을 줄 때는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의 심리예요. 시장이 고점을 줄 때는 모두 다 달려들고 싶어 하는 심리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1월 11일 날 삼성전자 고점 찍은 날 있죠. 그날 하루 거래 대금이 42조가 나왔습니다. 42조. 요즘에 거래 대금이 거래 대금이 18조, 20조 이렇게 되거든요. 하루에 42조가 됐다는 거는 그날은 미친 듯이 산 거예요. 전부 다 열광해가지고 그걸 산 거예요. 그게 상투를 만들었거든요. 모두 다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올라갈 때, 그럴 때 시장은 꼭 뒤에서 우리 뒤통수를 치거든요. 그 상투를 만드는데, 그럼 항상 그냥 그 심리만 갖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 심리가 차트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거래량이 폭증해요. 막 열광하기 때문에 거래 대금과 거래 대량이 폭증을 하고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윗꼬리를 이렇게 길게 다는 봉에서 윗꼬리를 길게 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점으로부터 매물을 맞으면서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윗꼬리가 다는 양봉이라든지 음봉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상투예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내가 가진 게 100주다. 그러면 다만 30주든 50주든 일단 팔고 그 다음에 봐야 됩니다. 이 카카오도 똑같이 그렇게 봐야 돼요. 카카오는 1차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이미요. 이미 한번 나왔어요.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객분들 갖고 있는 것들 그때 일부 매도를 했어요. 한 반은 전 매도를 했습니다. 반만 가지고 이제 이후를 추구를 보는 거예요. 그랬다가 내 생각이 틀렸어. 거래 증가하면서 또 올라가. 그럼 뭐 다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요. 트레이더 입장에서. 그런데 여하튼 간에 매도 신호는 그렇게 보고요. 반대로 매수는 그러면 어떠냐? 그거 아까 말씀드린 상투의 반대예요. 주가라는 게 사람의 심리가 딱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00원짜리를 샀는데
12,000원 올라가서 20% 올라서 기분 좋잖아요. 그럼 친구들한테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자랑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본전 근처에 막 오기 시작을 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한편으로는 나 이거 손질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12,000원 갔던 게 10,000원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반등을 줄 거야. 나 반등이 한번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거기서 또 좀 비묘한 게 있어요. 반등을 주면 조금만 참아볼까 사실은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제가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2,000원에서 다시 10,000원 왔어요. 본전에 왔어요. 네. 그래서 조금 1,500원 갔다가 쭉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손실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요.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면 처음에는 아, 이거 뭐 회사가 좋다고 하면 좋은 기업이라고 하니까 안 되면 뭐 물려주자. 뭐 기다리면 언젠가 올라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요. 근데 그러다가 10,000원짜리가 9,000원 정도 됐습니다. 이제 확 신경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있다가 그게 시장이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기업은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거기서 8,000원, 7,000원으로 급격하게 하락을 시작하면 그런 공포 심리가 생기죠. 공포 심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참았던 사람이 던지게 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던집니다. 거의 대부분 팝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군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절대 안 팔 수 있어. 나는 장기 투자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믿지 마세요. 팝니다. 거의 대부분 팝니다. 거기서. 자, 그러면 거기서 공포 심리에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거래량이 폭증합니다. 거기서. 거기서 막 던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폭증해요.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밑에서부터 양봉이 나타나는지 거꾸로 매도의 신호에 거꾸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게 저점의 신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점과 고점은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신호 우리가 딱 알고 있는 우리 뭐 경제학, 경영학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각 센터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분석한 걸로 정확하게 고점과 저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심리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심리가 군중 심리가 거기에 매칭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군중의 심리가 매칭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개인이. 근데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게 이 차트에 심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저는 저를 여러분들이 차트시트라고 얘기해 주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행동경제학이나 아니면 심리에 의해서 투자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불리우길 바래요, 사실은요. 이게 주식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걸 지금 사려고 하는지 팔려고 하는지 지금 이 주식에 대한 감정이 어떤 건지가 이렇게 보면은 그거를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고점과 저점은 결국은 사람들의 심리에서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사실은 요즘에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는 외국인이 항상 윈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은 외국인들 다음으로 센 주체였고요. 개인들이 맨날 터졌어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맨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지금 작년 이후에 요즘에 개인들의 힘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굉장히 세서 개인들을 그렇게 폄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닙니다. 사실은 개인들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지금 현재 작년 팬데믹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 들어왔냐면 138조 원 돈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돈 들어와서 지금 개인만. 개인 들어왔죠. 기관하고 외국은 계속 팔았습니다. 그 사이 계속 팔았어요. 그러니 이제 개인들의 힘이 이제 강해진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렸던 건 뭐냐면 개인들의 힘만으로 시장을 급등시키지는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왜 그러냐면요. 소위 인덱스 매매라는 게 있어요. 패시브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살 때 우리나라 지수를 한국을 삽니다. 사우스 코리아를 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지수를 사면은 코스피 200, 코스피 100 종목에 사요. 시가총액이 높은. 얘들을 사다 보니까 걔네들이 사면 지수는 오르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들은 그것만 사는 게 아니에요. 전체 종목이 2,000개가 2,500개 정도 되잖아요. 코스닥 합쳐서. 이걸 골고루 다 자기 취향에 맞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집력이 떨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수 자체는 외국인들의 힘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요. 근데 이제 종목들의 힘은 이제 개인들도 많이 이제 힘이 많이 강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황소와 곰의 등에 올라타라라고 표현을 쓴 건 근데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이 편집자분하고 또 출판사 측에 제가 생각했던 의도하고 좀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이 광고 나갈 때 황소와 곰의 등에 올랐다 이렇게 다 있잖아요.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지는 않고요. 거기 편승하자라는 건 아니고요. 황소와 곰이라는 강력한 시장의 주체가 있어요. 이거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누구를 지칭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칭하지 않았고요. 책에 보면은 어떤 시기에는 황소가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 있고 개인이 될 수 있어요. 작년 2020년도에는 황소가 개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곰은 외국인과 기관이었고요. 이렇게 항상 주체가 바뀌어요. 황소가 어떤 주체이든지 곰이 어떤 주체이든 간에 이들의 싸움을 보자라는 거예요. 이들의 싸움을 보고 누구의 힘이 센지를 보고 지금은 개인이 세다. 지금 최근 들어서 작년 2020년부터 지금까지 개인들의 힘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장을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그 개인들이 마음이 변할 때 이거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즉 어떤 표현을 쓰는 거냐면 외국인 기관 또는 황소와 곰 여기에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편승하자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누가 황소냐 누가 곰이냐를 명확히 인지를 하고 그 황소가 이겨서 주가가 뜨면 그들이 마음이 변심하면은 이제 시장이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곰이 굉장히 쓸 때는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들의 힘이 약해지거나 그들의 마음이 변하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힘을 보고 그들의 심리를 읽자라고 제가 이게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체를 묶었을 때 그렇게 보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들은 약하잖아요. 내가 황소는 아니잖아요. 제가 시장을 움직입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시장을 움직일 수 있어요. 올릴 수 있어요. 내릴 수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올리거나 내리는 주체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잘 보고 그들을 잘 추종하자라는 의미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추종하자는 의미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소와 곰의 등에 올라타자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보면서 그냥 좀 혼자 좀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요. 여러분 왜 웃었냐면 잃지 않는 게임은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요. 이제 저한테 고객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면은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고 뭐 시황 물어보시고 여러 가지 얘기하시다가 그러면서 저한테 죄송하지만 연간 수익률 얼마나 되십니까? 뭐 또는 뭐 이래요. 저도 손실은 안 나겠죠? 이렇게 많이 물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건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요. 저는 제가 하는 원칙대로 매매를 하는 거고요. 내가 하는 원칙이 틀렸으면 손실이 나는 건데 여태까지 하고 있으니 26년간 하고 있으니 저는 이 매매 원칙대로 그대로 할 건데 시장이 나한테 수익을 준다는 거죠. 시장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 1원칙, 2원칙, 3원칙 책에 이제 그런 것들 써놨단 말이에요. 매도 1원칙, 2원칙이요. 근데 매수 2원칙으로 주식을 딱 샀는데 운때가 딱 맞아서 그 종목이 그때부터 아주 강세로 가지고 막 날아가면서 매도 신호가 없어. 그럼 대박인 거죠. 이건 나는 내가 하는 거를 계속 한 것뿐이지 시장이 나한테 수익을 줬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잃지 않는 게임을 주식시장에서 할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특히 제 책에 대해 저는 되게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조금만 신경 써서 공부를 하시면 뭘 할 수 있느냐? 크게 잃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크게 다치지 않고 내가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으면서 다음 기회를 보고 할 수 있다. 남들이 크게 다치는 것보다 나는 덜 다치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기회를 포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포착할 수 있다. 이게 솔직한 답변입니다. 사실 잃지 않다라고는 좀 그렇고요.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게 질문을 주셨으니까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제가 지금 뭐 화면이 이런 게 없고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좀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그냥 우리 투자자들의 보통의 투자 자금에 제가 이렇게 그려갖고 한번 화면을 볼게요. 투자 자금의 기울기가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가 이렇게 이게 원금이에요. 원금. 이게 원금이에요. 원금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원금에서 시작하면 어떻게 많이 되냐면요. 내가 여기다가 지금 이게 볼펜 잘 안 그려질 것 같아요. 내가 설명드리고 다시 그려볼게요. 조금 벌었다가 깨졌다, 벌었다 깨졌다가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방에 그냥 팍 깨져요. 그리고 깨졌는데 어떡하자. 나 역시 주식하면 안 되는구나. 주식은 어려운 거야. 그래갖고 막 있다가
다시 어떻게 또 조금 올라오고 뭐 또 돈 좀 구하고 해서 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곡선을 그리냐면 개인 투자의 곡선은 어떻게 곡선을 그리냐면요.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좀 벌다가 확 깨지고 벌다가 깨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고객분들 오면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제가 꾸준히 계속 수익률을 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저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꾸준히 계속 수익 내는 게 아니고요. 저는 어떻게 보자면은 원금이 있으면은 하다가 어떤 때 이렇게 마이너스 나요. 오늘 솔직히 제 고객분 처음으로 돈 입금하신 분들 오늘 장이 안 좋거든요. 오늘 두 종목 그냥 전체 한 30% 사고 왔는데 지금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 났어요. 마이너스 날 수 있죠. 할 수 있죠. 이렇게 있다가 기회가 됐을 때 내가 어떤 종목에 베팅을 해서 수익이 한번 떡 올라가서 그 다음에 좀 깨지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이 작은 곡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요즘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주식을 내려갔을 때 손절매하면서 내려갔을 때 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러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 아마 대부분 작년에 시작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그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에 이러는 거예요. 주식은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결국 오른다라는 게 너무 이렇게 또 과장된 표현에 이게 생각이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갖고 있으면 오른다. 왜 내가 이거 손절매 하느냐.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난 20년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IF 외환위기를 겪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요. IT 버블 붕괴를 겪었고요. 남유럽 피크스 국가의 디폴트를 겪었고요. 작년에 정말 운이 좋았던 겁니다. 정말 빠르게 빠졌다 빠르게 올라와서 그렇지 작년에 만약에 빠졌다가 한 1년 동안 만약에 반등을 못하거나 계속 질질맸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작년에 샀던 게 좋았던 거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계속 들고 간다 라기보다는 내가 잘 관리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원래 예전 책이 제가 2001년도에 쓴 책 시그널 데이 트레이딩이거든요. 이걸 그래서 타이밍 이렇게 들어가서 타이미널 트레이딩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매매 기술로 나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도 시간이 중요하고요.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도 굉장히 그것도 시간입니다. 시간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아침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뭐냐면 주식을 하루 종일 보지 못하는 분들은 아침 1시간, 오후 2시간만 보면 돼. 오후에 1시간만 보면 돼요. 전문 투자자들은 실제로 오전에 아침에 9시부터 10시까지 매매하고 장중에 매매 안 합니다. 뭐 운동하러 가든지 뭐 다 책 보든지 다른 거 하지 하루 종일 주식에 매달리지 않아요. 네, 10시 이전하고 그리고 오후에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이 1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그 시간의 개념은 언제 매매하느냐 그러니까 변동성 때문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 시황과 종목에 따라서 이건 구분해서 거래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조금 오르고 많이 빠지고 조금 오르고 많이 빠지고 그러잖아요. 시장이 하락을 할 때도 주가는 반등을 하거든요. 그럼 조금 반등했다 빠져요. 이 반등을 아침에 합니다. 아침에 잠깐 반등을 했다가 매물이 나오면서 밀려버려요. 그러면 시장이 약세일 때는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 해야 돼요? 아침에 반등할 때 빨리 매도해야 돼요. 또는 사려는 사람은요. 아침에 올라간다. 이거 올라가네? 쫓아가면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약세이거나 약세 종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파는 건 아침에 하고 사는 건 끝까지 확인하고 해야 된다고요. 반대로 그러면 얘기를 들어볼게요. 반대로 강세 종목이 시장이 아주 초강세예요. 그리고 지금 막 그냥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카카오가 제일 세니까 맨날 카카오 얘기하는데 요즘 HMM 뭐 이런 거 세잖아요. 카카오가 올라가고 있는데 막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 종목을 나 확인하고 장 종가에 사야지. 이러면 벌써 주가가 벌 떠 있는데요. 이미 주가가 뜹니다. 얘네들은요. 그러면 막 뜨는 종목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안 날 것 같습니까? 마이너스 나요. 언제 나느냐? 아침에 마이너스 납니다. 왜냐하면 매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실은 매도자는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거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러면 확인하고 오후에 팔아야지 이러냐? 그렇지 않고 아침에 파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팔 때 얘가 딱 밀려. 그러면 사야 된다고요. 강한 종목은. 즉 강세장에서 강세 종목은
사는 건 아침에 사고 파는 거는 오후에 확인하고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침에 약했다가도 오후에 확 떠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강한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약세 시장이나 약한 종목은 파는 건 아침에 팔고 그리고 사는 건 끝까지 확인해보고 오후에 사든지 아니면 그날 매수 신호가 안 나가면 다음날 사고 계속 늦춰야 돼요. 이걸 계속 낮추면서 진짜 절호의 타이밍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강세 시장에서는 기다리면은 맨날 쳐다보고 남들은 다 돈 벌었다는데 나는 맨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강세 시장에서는 사는 건 아침에 사야 됩니다. 또 파는 걸 아침에 자칫 잠버렸다 막 떠버리면 그러면 내 거 팔리고 그냥 떠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세 시장에서는 사는 건 아침에 사고 파는 건 오후에 반대죠.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주가가 막 중구난방으로 막 움직이지 않습니다. 얘들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패턴을 어떻게 그렇게 아냐? 제가 우리 업계 증권 업계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을 저를 이렇게 볼 때 데이 트레이더 1세대라고 부릅니다. 왜 제가 데이 트레이더 1세대냐면요. 전 95년 12월에 인턴을 하고 96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98년도에 온라인 거래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은 1999년, 2000년도에 가장 성행을 했어요. 그때 데이 트레이딩을 했던 사람들을 1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후에 있던 사람들은 데이 트레이딩의 개념이나 데이 트레이딩을 잘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모두 다 데이 트레이딩만 했을 때예요. 지금 코인보다 더 열광이었어요. 그때는요. 그때 한참 많이 했거든요.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매매를 얼마나 정도 하실 것 같습니까? 매매를? 사고 팔고를? 제가 그때 볼 때,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실제로 100번 한 사람도 제가 있었고요. 우리 사무실에. 여러분 100번을 하려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땐 점심시간도 있었거든요. 점심시간도 있었으니까 아침에 9시부터 12시 3시간, 오후에 3시간. 6시간 동안 100번 하려면은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도 안 되죠. 그러면은 1시간에 20번은 아니고 15번? 그래서 아니죠. 그렇죠? 15번? 20번이면 120번이니까 20번 갖고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분 내에 60분이니까 1시간에 60분이니까 10분, 5분에 한 번씩 샀다 팔아를 하는 거죠. 이걸 스캘퍼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요. 근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10번 이상 20번 정도는 거래를 했거든요. 그렇게 꽤 오랜 동안 거래를 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거래를 하다 보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주가가 막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심리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 막 치고받고 하면서 주가 움직임의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래?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되게 어렵다는 사람 많거든요. 저한테. 그리고 처음 들어봤어. 이런 분도 많거든요. 처음 듣긴 했지만 이해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시면은 그냥 저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조금씩 이제 그거를 경험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근데 진짜 궁금하신 거를 질문을 잘 주신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분들도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질문지를 보면서 이런 고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책의 매매 기술의 매매 기법이 저는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크게 잃지 않고 또 수익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책을 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도 있어요. 뭐 다른 데서 한 거지만 동영상 강의 뭐 유료이긴 하지만 아무튼 있긴 한데 이런 걸 보고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답답함이 없어졌어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께 제가 주의점을 공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질문이 아마 그런 질문일 것 같아요. 뭐냐면요. 이 기술적 분석이라 하더라도요. 당연히 하락 추세보다 시장이 셀 때가 더 잘 맞아요. 시장이 하락할 때보다 시장이 셀 때가 더 잘 맞는 하락할 때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주식 투자라는 건 확률 게임이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어떤 데가 좋은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세 종목이나 강세 시장에서도 잘 맞는다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소형주보다 중대형주가 더 잘 맞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소형주 중에 특히 뭐 바이오 종목, 최근 들어서 이게 지금 녹화 여러분들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신풍제약이 뭐 코로나 치료제 뭐 어쩌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막 분물이 거래 실행하면서 엄청나게 개인들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근데
임상 유효성 없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하한가 버렸거든요. 네. 이걸 기초 분석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게 매매 기술로, 물론,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그날 딱, 이런 뉴스가 나왔어. 또는 얘가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제 원칙으로 무조건 팔아야 돼요. 다른 얘기 심플 얘기 끝내고 다른 얘기 들어볼게요. 이제 근데, 요번에 지금 이상은 좀 그렇지만 다음, 삼상인가? 다음에 할게요. 다음 아무튼 임상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어. 그래 기다려보자. 이렇게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제가 표현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매매 타이밍으로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기술 분석으로는요. 그건 뭐 심리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표현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뭐 성장주 이렇게 표현을 좀 주셨는데, 뉴스나 아니면 세력들의 움직이는 소형주들 있죠. 저희 이제 그런 걸 소위 그냥 잡주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는 사람 심리를 읽어내는 게 아니에요. 매매 기술을 읽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들끼리 전 그래서 안 해요. 그러면 내가 매수 매도 신호를 판단할 수 있는 주식만 하는 거지 내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은 저는 하지 않는 거고요. 근데 그걸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잘하는 사람들 정보를 듣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럼 저는 그냥 안 한다 이거죠.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는 거죠. 즉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결국은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시장이 강세일 때 더 잘 맞는다. 중대형주가 더 잘 안 맞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우리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하는 심리가 거기에 녹아있는 이런 것들을 할 때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냥 말도 안 되게 뭐 어저께 상한가인데 오늘 하한가하고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까지 내가 이 매매 기술을 가지고 적용을 할 거냐?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LG화학이 네. LG화학이 외국계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매도 리포트 나오면서 그날 음봉을 크게 주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음봉이 크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LG화학이 장기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이다. 뭐 다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방송에서 당당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도해야죠. 매도 신호 나왔는데. 그날 매도하고 그러면 그날 가격 지금 그리고 나서 한 몇 주 지났습니다. 올랐느냐? 아니에요. 아직 밑에 있어요. 못 오르고 있어요. 아직이요. 아직 못 오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어떤 악재가 나와서 시장에서 다 때려 던지면서 매도 신호가 분명히 나온 종목들 있잖아요. 시그널이 나온 종목들. 이 책에 나오는 매도 신호. 그런 신호가 나왔는데 내가 팔지 않고 그러면서 아까 첫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거 왜 빠지지? 애널리스트 물어봐서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LG화학이 내가 가지고 있는데 빠졌어. 그날 온 그냥 포털 다 뒤져가지고 LG화학에 사람들이 어떤 분석을 해놨냐, 목표주가 얼마냐 이걸 다 뒤져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장기적으로 배터리는 반도체보다 더 시장이 크고 앞으로 더 성장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마음에 위안을 삼아요. 마음에 위안을 삼고 야 이거 되겠지. 다들 괜찮다는데 되겠지. 그리고 들고 가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26년 증권사 입사해서 26년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IF 외환위기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작년에 폭락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뭐 작년에 빨리 올라왔으니까 팬데믹에서 빨리 올라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나 아니면은 1998년 뭐 외환위기 때나 이럴 때 삼성전자 2098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2008년도에 삼성전자가 폭락을 했는데 그러면 그땐 삼성전자가 나쁜 회사였어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더 갈 수 있는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수급에 의해서 그렇게 급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장 나는 내 돈이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내 돈이 깨지는 겁니다. 지금 내 돈을 하는데 남의 의견을 듣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